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다.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 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집권 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 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 집권 측은 왜 이럴까?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다.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럼 자기 증식하려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 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 이상은 10월 21일 게시된 이낙연 총리님의 SNS 글 민주주의가 죽어간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뭐 가을에서 이제 벌써 초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다음 주는 뭐 이제 최저기온 5도 영하래 그 한 자릿수로 최저기온 5도 뭐 이렇다고 하고 강원도에 첫눈 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다음 주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초겨울이다. 뭐 한동안은 또 이거 뭐야 뭐 올해는 가을 없을 거라고 전망하더니 가을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전달한다는 거 깜빡 빼먹었는데 오래 전부터 이제 이쪽 바닥 팟캐스트로 치면 1세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김 반장, 김선진 씨가 이제 9월 25일이었나요? 9월 25일로 네. 추정된다고 하죠. 네. 좀 뒤늦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수습하고 이제 장례 치르는 게 좀 돌아가신 날보다 좀 늦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9월 25일 날 그 김 반장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부고를 저희도 지난주에 접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이제 지금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돌아가시고 뭐 늦어지고 그런 것들은 이유들은 김 반장님 참 아마 나이가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아니요. 더 어리십니다. 75, 76쯤 되나 거기가? 아니, 7, 8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7, 8 정도? 네. 뭐 그래봤자 또래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40대 말 50대 초 그 또래인데 뭐 좀 지병이 있었다는 건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혈압이 좀 높다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좀 이제 일반적인 고혈압보다 좀 중증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갑자기 갈 만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한창 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급사를 하셨다 뭐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뭐 지병이 있었다고는 해도 결과적으로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부모님 세대를 보면 지금 우리 나이 대가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많을 때긴 해요.
부모님 세대 기준으로 그렇죠.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수명도 더 짧았으니까 옛날 40대 지금으로 치면 그냥 얼굴로만 봐도 옛날 40대는 지금 요즘은 60대나 비슷하잖아요. 한 20년 까야 되잖아.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스트레스. 아니 그런 거 아니라도 뭐 과로사라던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뜨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뭐 이제 그렇긴 하죠. 근데 그 김 반장이 생전에 이제 방송에서 했던 얘기 중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런저런 화병 나서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토록 있었다. 아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비슷하게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작용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양반이 자기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끔 돼버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뭐 감정적인 요인이 크겠죠. 또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어제 방송에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보이셨던데 그 박병석 대표 모석과 대한 이분도 어디 대장 쪽에 수술하셨다고 하죠. 장을 좀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 뭐 40대 말 50대 초 이때가 뭐 좀 이런저런 병 치를 만한 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면은 하도 시절이 이제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마를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죠. 네. 스트레스가. 뭐 박병석 대표님 특히나 또 작년에 또 선거도 치르고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렇죠. 이길 수도 없는 선거판, 더러운 선거판 가가지고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남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가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저런 좀 이제 건강에 그런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이제 2분 정도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제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제 트윗 탑라인에도 보면은 뭐 한동안 이제 항암 치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소식 잠잠하셔가지고 다들 걱정하셨던 분이 한 분 있거든요. 네네. 투게더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얼마 전에 치료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더라고. 항암 치료 잘 마치셨다 그러고 지금 이제 그래서 네. 건강 이제 좀 몸 좀 회복하고 이제 이제 항암 끝났으면 유지만 하면 되는 거니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 타임라인 보면은 스트레스를 다들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좀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들 너무 몰입한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말이 참 가볍거든요. 뭐 맘먹은 대로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 뭐 세상이라는 게 뭐 맘먹은 대로 뭐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맘먹기가 쉽지가 않잖아. 사실 세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잘. 뭘 맘먹은 대로 아니 돼. 세상이 맘먹은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내 멘탈 문제라는 거지. 멘탈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지. 뭐 안 먹은 대로 세상을 못 바꿀 수 있으면 왜 이러고 살아. 근데 이제 내 멘탈은 다르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니까. 어렵죠. 근데도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주변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가까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 이거 좀 이재명 들어온 거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중국 놈들이 나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그래도 먼저여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경우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내가 살아 있어야 뭐 네. 중국을 막든 뭘 하지. 네, 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스로들을 많이 추스리셨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게 뭐야 싶은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정부가 이제 뭐 국산콩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입콩의 수입을 당분간 차단하는 바람에 두부 업체들이 난리가 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읽어보셨다고? 뭐 두부에 관심 있어요? 두부 좋아요? 이거를 보게 된 거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삽질이 있었길래 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저는 사실 이 기사 제목 보고 상당히 많이 빡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주식 중 하나예요. 두부가 사실상
저희 주 단백질 공급원 2대 단백질 공급원이 계란이랑 두부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두부. 네. 예. 요새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새 고기가 비싸죠. 예, 뭐 고기가 늘 비쌌지. 고기 내가 지금까지 한 50평생 살면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시절은 없진 않았구나. 근데 그건 내가 돈을 잘 벌 때 얘기였고. 삼겹살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2020년에 100g당 이제 보통 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그때 좀 비싸면은 2,000원, 2,200원 그랬어요. 그 국산 한돈이죠, 한돈. 한돈 기준이죠. 한돈 냉장. 네네, 한돈 냉장 기준입니다. 지금 3,500원이에요, 100g당.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2,000원은 많이 올랐다 하고서 그렇죠. 제가 이제 저는 한돈 냉장은 잘 안 먹고 마트에서 먹는 게 주로 이제 수입산 냉동 대패를 많이 먹는데 수입산 냉동 대패가 2020년에 1kg에 그렇죠. 키로 단위죠. 6,000원, 7,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00원 훌쩍 넘어가요. 10,000원은 못 그렇죠. 사 1kg을. 오늘 거기도 한 1.5배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예. 이게 무섭게 오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삼겹살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삼겹살을 못 쳐다보면 다른 건 쳐다볼 수 있냐고. 그게 문제지. 앞다리살 이런 건 그래도 그건 이제 살만합니다. 구워 먹으면 맛이 별로니까 뭐 다른 요리를 해 먹어야지. 그렇죠. 다른 거 해 먹어요. 제육볶음을 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해 먹어야 되지. 그냥 저기 뭐 소금구이 해 먹을 만한 고기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과감히 포기한다.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두부나 먹고 뭐 아니면 그냥 계란이나 먹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앞다리살 수육으로 대체한다.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빡쳤다. 두부가 오른다 그러길래 두부가 뭐 생산이 잘 안 된다 그러길래.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호구맨님도 그렇지만 두부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찌개에도 들어가고 뭐 두부 조림도 하고 두부 조림 밥도둑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거 햇냄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어. 상당히 이제 필수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여러 두부 제조사들 그러니까 강원도에 마트 많이 있겠죠. 저 이제 초당 두부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즐겨본 게 강릉이 초당 네. 심해수 심층수 두부 이거였거든. 네네. 근데 요즘 뭐 생산 중단될 수 있다 그러길래. 그렇습니다. 11월부터 그러니까 강원 지역에 40여 개 두부 제조사가 네. 공장 가동을 중단할 거라고 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두부 제조사 80여 곳도 마찬가지로 중단까지는 아닌데 네. 굉장히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네. 이제 콩이 없어서 네. 지금 콩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또 이제 콩 가공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두유 제조업계에서도 지금 11월에는 원료가 거의 바닥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올해 2025년에 콩을 수입을 27만 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16,000톤 적다고 합니다. 양이. 네네. 그래서 지금 연말쯤에 오니까 이제 물량이 다 달리는 거죠. 소진됐다 이거지. 그래서 새로 또 사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러면 콩 수입이 도대체 왜 줄었냐? 네. 일단은 하나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콩을 수입을 하는 것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네. 여기 독점으로 1987년부터 네네. 거기서 독점으로 수입을 할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직접 수입하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수입할 수 있는 양을 그러니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업체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 물량을 사다가 수입을 직접 한다 이거구나. 네네네. 일종의 이제 허가권 판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급하게 이 물량이 달리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기서 이제 AT라고 하더라고요. AT. 네. 소문자 A, 대문자 T, 뭐 이렇게 네. AT라고 하는데 이 AT에서 급하게 이제 좀 추가 수입 물량을 뿌렸는데 네. 이건 대체로 다 거의 대기업이 이제 물량을 싹쓸이해가지고 이런 소규모 가공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풀무원 이런 데서 다 걷어갔나 보구만. 그런 곳에서 예. 네. 거기서 이제 경매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입찰을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입량은 그럼 왜 줄였냐? 네. 예. 지금 국산 콩이 최근 몇 년간 생산량이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럼 그거 쓰면 되겠네 하는데 이게 수입 콩보다 가격이 한 3배가 비싸. 그렇죠. 단가가 다른데. 그럼
이거 국산콩으로 만약에 여기서 사용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제품 가격이 그거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면 또 못 팔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강릉 초당 그 제가 사 먹는 강릉 네네. 초당 두부가 그게 한모가 좀 크거든요. 크기는. 네네네. 근데 이제 한모가 한 2,100원에서 2,500원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국산콩으로 만들면 7,500원. 6,000원에서 7,500원 선으로 팔린다는 소리인데 난 못 사 먹지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차라리 고기 사 먹게 되는 거지. 야,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왜 늘었냐? 예. 수확량이 갑자기. 예. 이게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22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장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네. 이때가 이제 그래서 발표를 했냐면은 하락하는 식량 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시킨 다음에 27년에는 식량 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밀, 콩, 옥수수 뭐 이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콩을 보면은 콩 자급률을 43.5%까지 늘리겠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목표였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2017년에 식량 자급률이 51.9%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매년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2021년에는 44.4%까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그 추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네. 꺾고 네. 자급률을 늘린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 이제 콩에 대한 거를 보면은 2023년부터 논콩, 그러니까 논에서 재배되는 콩. 보통 네. 콩은 밭에서 키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논에서 재배되는 콩을 전략 작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쌀 대신 콩을 심으면 1헥타르당 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3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콩 수확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근데 또 재미가 없잖아. 네. 농가에서. 네. 그래서 약간의 그 가격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콩을 또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비축용 콩을 수매하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그런 것도 해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6만 톤 정도 규모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산콩 생산량이 2022년에 한 13만 톤 하던 게 2024년에는 15만 5천 톤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 올해의 생산량은 그 15만 5천 톤보다 더 늘어난다. 뭐 한 네. 17, 18만 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사들였잖아요. 정부에서 좀 사줬잖아. 네. 그래서 지금은 한 8만 톤 비축돼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추가 비축이 어려운 겁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 콩은 쌀에 비해서 상하기가 쉬워요. 장기 보관이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콩에는 우리 콩기름 만들잖아요. 그런 지방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이제 쌀하고 성분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상하기 쉬운 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하기 쉽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입을 줄여버린 거야. 그러면 국산콩 쓰겠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되냐 말이죠. 가격이 3배가 비싼데 조금 더 완전 탑산공론 아니야 이것도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시작된 어떤 야심찬 계획 그리고 사실 이 계획이 나쁜 게 아니잖아.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게. 의도는 나쁘지 않죠. 근데 좋은 기획이지. 근데 실행 방식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농가에 직불금 아까 지급한다 했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쌀이 막 남아서 뭐 쌀 많이 나오면 정부 사들여야 된다 막 그다음에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거의 강제로 정부에서 추가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자동으로 네. 정부에서 사들이게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논콩 이거를 이제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쌀 심지 마시고 콩 심으세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농가에. 네. 그러니까 뭐 돈 주고 한다니까는 쌀이 좀 더 남나? 그럼 콩이 더 남나? 그래서 논에다가 이제 콩을 막 심으신 거지 농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2025년까지.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졌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콩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그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가면서 이거 늘렸어야 되는데 그냥 막 콩이 그냥 생산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농가 그 재배 농가들도 이제 이거 돈 된다 그러고는 막 그렇죠. 마구잡이로 막 늘리. 게다가 가격 방어까지 해주잖아. 예. 그럼 농가까지는 그래 오케이. 근데 콩 가공업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우리나라 콩이 정말 그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아직 단순히 우리나라가 땅이 좁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콩의 품질이라던가 그리고 토질이 일단 토질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안 돼, 생산량이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아니고 질도 질이고 이 땅이 상대한데요. 그리고 관리면이라 또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 이런 미국 같은 데서는 대규모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품질 관리를 대규모로 콩을 생산을 하면서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생산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죠 또. 네, 상당히 이제 품질이 표준화된 네. 그런 콩을 내다 판단 말이야.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규모 농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의 콩을 이제 모아다가 하다 보니 팔다 보니 이 콩들이 품질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네. 거기에 또 제법 사용하기 힘든 그런 콩들도 섞여 있는 경우도 제법 있고, 그러니까 가공업체에서는 비싸기도 비싼데 이거를 이제 못 쓰는 콩 골라내야 되잖아. 그것도 다 비용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콩이 실제 이제 시중에 소비되기까지는 정말 갈 길이 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생산만 막 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팔려서 사람들이 아니면은 업체에서 소비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 작업률을 높이려면 애초에 국산 콩이 어떤 그 판로, 그렇죠. 유통 경로를 새로 확보를 했어야지 그냥 비축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왜 이렇게 안일하게 정책을 짰나 누가 짰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당시에 이제 농림식품부 22년 말에 윤석열 정권이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이게 이제 몇 해가 지났잖아요. 25년까지. 네. 그러니까 생산량에 있어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경고음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콩 이제 어떻게 하냐. 네. 매년 이게 늘어나니까. 근데 그 지금 농식품부 장관 이거 윤석열 때 그 양반 아니야? 지금도 유임됐잖아. 정권 바뀌고도 그 여자 장관. 처음부터 그 장관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건가? 처음부터 왔을 거라 아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러면 그 양반이 책임져야 될 문제 같은데 이건 확실하게 빼박인데 거의 욕 처먹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 그리고 사람 장관 바꾸는 건데 이 정책 지금 방향을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정책을 엄청 엉성하게 개판으로 짠 느낌이구만 이거. 네, 이거 그 마치 그 옛날 소련이나 네. 중국 같은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철 생산량 늘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거 막 날붙이들 막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토법고로 그래가지고 농가 집집마다 그 할당량 소형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고철 주스다가 다 거기서 철괴를 만들었는데 그 철괴가 그 품질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서 품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철 생산 방식에 따라가 생산 방식 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서 나온 철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이제 그런 짓을 옛날 중국에서 마오쩌둥 시대에 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작태가 어쩌면 지금 정권의 농축산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능해서 그래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권 수권자들이 무능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윤석열도 무능하고 이재명도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카 분들은 안 좋아하시겠죠.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네. 높은데 네. 지금 여기서 두부 같은 그런 필수 식재료가 가격이 더 오르는 그런 상황 굉장히 타격이 크죠. 콩도 가공식품 전반에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네. 콩기름 같은 게 또
물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민 물가에 생활 물가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냥 연말에 그냥 콩값 좀 올랐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느낌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도 중요하지. 선의도 중요한데 선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어서 국감 시즌 아닙니까? 이제 국감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런저런 추태를 많이 벌였어요. 이번 국감에도 뭐 이제 MBC 불러다가 막 성질을 부리질 않나, 자기한테 안 좋은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보도국장 불렀다가 나가라 말 못하게 하고 나가라 그러질 않나 그런 재랄도 떨은 최민희 씨. 이제 그 국감 기간에 이 양반 딸내미가 결혼을 했잖아요. 국회 앞마당에서. 네. 국회 사랑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 결혼식장에 이제 뭐 화환 간 거 보면 이재명 화환도 있고 김민석 화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피감 기관에서 날아온 화환들도 걸려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힘 측에서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최민희가 뭐 사과까지는 아닌데 뭐 이상한 변명을 했어요. 뭐 나는 아무것도 결혼에 관여하지 않았다. 딸이 다 했다. 딸이 다 했다. 뭐 자기는 뭐 양재에코 공부하느라 바빴다. 뭐 이제 진짜 이야기 따지기도 따져 묻기도 짜증나고 짜쳐 사실. 뭐 양재에코 운운하는데 뭐 그래서 칩시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최민희가 과연 신경 안 썼냐 얘기가 나서 이제 이진숙이 최근에 좀 증언하고 좀 문자 스샷 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방통위 직원이 그 이제 이진숙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최민희 측에서 그 화환 좀 보내달라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이제 나랑 최민희랑 그런 화환 주고받을 관계가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보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진숙 측에서. 이진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빼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제 의원실이 직접 날린 문자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빼박이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부인 못하잖아. 게다가 이제 그것도 있었죠. 그 왜 딸이 결혼하는 딸이 이제 뭐 다 결혼 준비로 했다. 엄마 까먹지 말고 결혼식 언제니까 참석해라. 막 그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유. 주저리.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그 사랑제 예약 한 것도 최민희 아이디어다. 근데 뭐 본인이 로그인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죠. 할 수는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이씨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 방송 나와가지고 막 내가 그 화환 받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왜 못 챙긴지 모르겠다. 일단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개설이 이거 다 의도한 거지. 씨발 자기 나 이만큼 잘 나간다 그러고 좀 위세 떠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거 뭐 한 2주 못 미루냐고. 국가면 2-3주 하잖아. 그리고 조용히 하면 되지. 닥치고 하면 되지. 그리고 조용히 그냥 시간 기간에 뭐 지금 막 아이고 의원실에서 방통위에 이렇게 연락 왔다고 이렇게 딱 증거 남아버렸잖아. 그 신경민 의원님이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 새로 개설을 하셨어요. 아 새로 개설한 건 아니고 리뉴얼 하셨죠. 원래 이제 채널이 있었는데. 그 의원실 채널이었나 그게? 네네네. 아무튼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제 사용하시던 채널을 다시 이제 살리셔가지고 신경민의 더 멘트. 네 이렇게 새로 이제 컨텐츠를 내고 계신데 첫 회가 아마 첫 번째가 이 최민희 관련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양반이 원래 말지 출신 말지 기자 출신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본인이.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말지 출신이 이제 알려진 인물이 2명이 있는데 정봉주는 최민희예요.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말지에 좀 이렇게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있었거든. 뭔가 이 오목한 시대에 안 꺾이고 바른 말 한다. 눈치 안 본다.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커리어로 놓고 봤을 때 말지가 뽑아낸 최고의 아웃풋 2개가 최민희랑 정봉주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창립했을 때 당시에 이제 창립 멤버들 그때 그분들은 이해찬도 말지 출신은 이해찬도 관련이 있잖아. 이해찬도 말지다. 그렇지. 그럼 이제 이해찬이 최고의 아웃풋이네. 그렇죠. 이해찬까지 넣어 3명이나 칩시다. 셋 다 개쓰레기 아니야. 네. 상당히 피곤하죠. 말지를 처음 이제 참관하고 했던 그 당시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원로급들 인사들 그런 분들은 뭐 얘기가 다르겠지만은 이후에 말지가 배출해낸
그런 인물들로만 따지면은 말투도 쓰레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 꼬라지니까. 똥을 끼얹었죠. 네. 예. 지금 이제 뭐 그 반독재 투쟁 그때 이제 뭐 어묵한 시절에도 언론의 어떤 원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지켜낸 그게 이제 말지였던 권위 혹은 이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최민희는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방통위가 이제 과방위원장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언론사 보도국장 불러내가지고 호통치고 보도본부장 불러내가지고 호통치고 망신 주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 보도 가지고 했는데 보도본부장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사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문제야. 그렇죠. 관여하면 안 되지. 근데 보도본부장 불러놓고서는 그 기사 내용 가지고 갈구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도본부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냥 기자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 만드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고 나는 관여 안 했다. 네. 깔끔하잖아. 네. 근데 뭐 나가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뭐 누차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지만은 결국 이제 반독재 투쟁으로 이제 일어서 가지고 반독재 투쟁 이력으로 권력을 잡고 지금 여기까지 온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싸웠던 저기랑 똑같은 꼬라지가 됐거나 그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가는 중인 거예요 지금.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은 이제 남는 거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냥 저 권력을 내가 쟁취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지. 저 권력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때 얘기했던 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운동권 특히 이제 얘네들 다 학생 운동권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 운동권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 자체가 이미 그 당시에도 썩어 있었기 때문에 썩어 있었는데 단지 그 썩어 있는 의식을 반독재 투쟁이라는 명분으로 가리려 했을 뿐이지 걔들이 그렇게 올바른 애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원래부터 이런 새끼들이었다. 더러운 새끼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새끼들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하니까 잠시나마 어렸을 때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사실 뭐 젊으셨을 때 같이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네. 그런 모습에 치가 떨려서 그렇습니다. 등을 돌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 케이스라니까요. 네. 총학 들어갔다가 바로 뛰쳐나왔다니까. 뭐 그런 또 운동권 출신 중에 하나죠. 김민석. 또 경주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관세 협상을 그 한덕수 시기 때 끝냈다면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누구도 그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협상을 끝낼 거라고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씩 이렇게 좀 그 빌드업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월하게 협상을 끝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그 당시에 빨리 한덕수가 마무리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민석이. 완전히 뇌피셜이고 네. 사실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죠. 네. 네. 일종의 이것도 뭐 지금 그 관세 협상으로는 비판이 있으니까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 프레임 전환하려고 이딴 소리 던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교활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도 널뛰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원인으로 하나 지목되는 게 이제 3,500억 불을 네네. 현금 지원을 하느냐, 네. 현금 투자를 하냐 안 하냐 이제 네. 이런 이제 내용도 걸려 있고 하니까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론이 일 수밖에 없죠. 예, 서둘러서 할 게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 한덕수 최상목 멱살을 잡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짓으로 하는 거죠. 그때 끝냈으면은 더 큰일 났다. 네. 예. 이게 맞는 거다.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게. 개소리죠.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던 니네가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 거짓말만 안 했으면은 어떤 이 뒤에 뭐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 그냥 그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냥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처음 만나고 와가지고 그렇게 개설레발을 쳤잖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네네. 뭐 완벽했다. 뭐 모자 50개 사인 받아왔다. 일단 개소리 했잖아. 자, 이렇게 빡치지 시작부터 오늘.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양반이 네. 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막판 쟁점이 에이펙 정상회의 시기까지 다 파이널라이즈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이 양반이 가끔 이렇게 영어를 쓰는 걸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마치 전문 용어인 것 마냥. 그럼 합의지 합의 마무리 뭐 합의 그렇게 뭐 파이널라이즈야. 얘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렇게 뭐 잘 안 쓰는 표현을 갑자기 막 쓰고 그러면은 구라치고 있는 거야 이거. 그치. 괜히 좀 현란하게 사람들 좀 정신을 딴 데로 빼놓으려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뭔 파이널라이즈야 이 씨발 진짜. 저는 이제 뭐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끌기도 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시간 끌기를 하려면 시간 끌기에 맞게 다른 체제들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 새끼들 전략이 있긴 한 거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지금 이제 에이펙 맞이해가지고 뭐 시진핑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지금 뭐 일본 총리도 지금 만날 가능성이 크고 뭐 그렇다고 하죠. 뭐 근데 별로 기대가 안 되네 사실. 무뾰족한 방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론 호도하려는 이런 시도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펙 때 마무리가 될까 안 될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뭐 트럼프도 지금 최근에 약간 또 블러핑을 쳤죠. 그 3,500억 불 이미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본은 6,500불 받았다. 뭐 EU에서도 받았다. 했는데 다 고라고. 말이 되냐고. 그거 줬으면 순생양아치 새끼지 그것도. 그거 어떻게 주냐고. 그게 뭐 3,500억 불의 애들 장난이야?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미국 새끼들도 아유 씨. 근데 또 미국 민주당도 제대로 된 인간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유. 네. 뭔가 답이 없어. 근데 뭐 이제 그거랑 또 별개로 뭐 조선일보 단독 보도였나? 이제 약간은 좀 이제 그쪽 이제 미국 쪽 그 재무장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러트닉 그 무역 대표 본부장인가 그 사람이 하여튼 뭐 그쪽이랑 뭐 약간은 뭐 얘기가 되고 있어서 뭐 한 8년에 거쳐서 분납하는 안도 뭐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알 수는 없죠. 그게 뭐 몇 년에 걸쳐서 분납한다 해도 그 규모가 사실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이라 따져보면 너무 크기 때문에 내좀 말이 안 되는 그냥 나라 하나 말아먹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금 들이대는 거는 일단 다 비슷하긴 상황은 비슷하긴 할 건데 모르겠어. 일본도 그 6,500억 불이 그게 뭐 가능한 액수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수출로 재미 보던 시절은 한참 전에 끝났고 일본은 이제 해외 투자로 재미를 계속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외 자산이 제법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좀 체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우리나라랑. 뭐 외화도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엔화의 가치 자체가 준 안전 자산 달러를 제외했을 때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낮죠. 그렇죠. 낮긴 한데 이제 액수는 더 크니까. 뭐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 그렇죠. 뭐 그런 면이 있죠. 걔네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6,500억 불이. 근데 걔네는 일단 사인을 했는데 뭐 어떻게 사인이 됐는지 모르겠네. 뭐 앞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네. 이제 또 얘기해봤자 갑갑하기만 하고 역시나 능력이 안 되죠. 정보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은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한국경제 17일자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함정에 빠졌다. OECD 꼴찌 충격 결과에 빨간 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빨간 불. 빨간 불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한국 조세 수입 관련한 그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IMF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방세를 제외한 한국의 국세 수입 비율이 2023년 13.2%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세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GDP에서 그 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따졌을 때 13.2%인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OECD 가입국 회원국 38개국 평균이 27.5%라고 해요. 네네. 굉장히 낮은 수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브라질, 중국 등 신흥 31개국 조세 수입 평균 비율도 17.5%인데 그보다는 낮다.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이제 저개발 그 개발도상국 58개국 평균이 13%라서 이게 한국이랑 비슷하다. 그렇네요. 네네. 그 국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GDP 대비 합쳐도 여전히 낮은 수치고, 그리고 소득세가 또 이제 그 일반 민간한테 걷는 세금 중에 소득세가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소득세 전체 소득자 중에 하위 33%는 아예 한 푼도 안 내거든요, 소득세를. 그렇죠. 거의 다 공제받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이제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딸리는 네.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38개국 중에 30이고, IMF 보고서의 이제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69개국에 1800년부터 2011년. 1800년부터 자료가 있나 보네. 1800년부터 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 비율 15%를 넘어가는 국가의 1인당 GDP는 15% 미만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빨리 증가했다. 난 이거는 인과성을 따질 수 있을까? 좀 인과성이 역전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DP 증가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조세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조세 비율을 높이면 GDP 증가 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국제 경험에 따르면 이미 높은 법정 수요를 더 올리기보다는 조세 감면 제도의 합리화와 부가가치세 인상, 면세 축소 등 세원을 확대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세금에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그동안에 세금을 면제해줬거나 안 매겼던 그런 부분들에 좀 이래저래 좀 세원을 다양화시키고 넓게 이제 잡는 게 효과적이다. 지금 IMF는 이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세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금 33%의 소득세도 안 내고, 사실상 소득세를 내도 지금 이제 근로장기금 같은 걸 돌려받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가 기본소득 설명드릴 때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뭐 특히 소득세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뭐 법인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걷는 나라가 잘 없다고 합니다. 네네. 상당히 누진적이고 이게 영국보다 그 누진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 잘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예전부터 이 전통적인 민주 진보 진영 얘네들은 부자들한테만 돈을 뺏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고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지지자들은 당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까지 결국은 온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세금 내는 거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IMF 보고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이제 정부 총지출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효율적 배분. 네. 네, 중요합니다. 한계 효용이나 뭐 승수효과 같은 거 따져가면서 돈 뿌리더라도 그냥 막 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거지 같은 것들 진짜. 그래서 이제 IMF는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례를 하나를 또 이제 들어봅시다. 또 이 정권이다 보니까 또 이런 꼬라지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10월 20일 날 이제 농축산부가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사업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양양, 경남 남해들 7개 군을 선정했다. 그러니까 제주도 빼고 전국 그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씩 이제 그 구를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남, 충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준 모양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내년 초부터 27년 말까지 3년이죠. 그렇지 3년 맞지? 아니지 2년이지. 네네. 2년 동안 그 월 15만 원씩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 준다고 합니다. 그 지역 상품권으로. 네, 매달 15만 원.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하려고 원래 이제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를 했고 그 중에 49개 군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요 신청하는 20개 군은 좀 그나마 양심이 있는 단체장들인가 아니면 게을러서 안 했나.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냥 일반형, 뭐 별도의 이제 뭐 특별한 기준 없이 뽑은 일반형이 있고 지역 재원 창출형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안군 같은 케이스. 그래서 이제 그 신안군은 그 뭐야 태양전지 그게 있어. 태양이나 풍력 그게 있으니까. 그게 있어서. 근데 그거 계속 광팔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장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일단 이거를 이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예타 조사를 면제를 했어요, 정부가. 네네네. 원래 이제 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무조건 예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패스해 버리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야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짚어왔다. 고 합니다. 뭐 예비 타당성 조사해도 될 텐데 왜 안 했을까? 예타에도 뭐 그냥 그 대충 애들 추려가지고 그냥 보고서 쓰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안 했을까? 그것도 귀찮아서 안 했나?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40%만 국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60%는 그 자치단체에서 재원 마련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건가? 20개 그 신청 안 하는 20개 군은 뭐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것인가?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 그래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지. 게다가 근데 보통 이제 50대 50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사례는. 아니 지금 이거 좀 인구 소멸 지역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국비가 전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반대로 50대 50도 아니고 오히려 6대 40이에요. 국비는 40이고 지자체 예산을 60으로. 그래서 이제 총 사업비가 8,867억 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2년간. 네. 그중에 이제 국비가 3,278억 원 들어가고 지방비가 5,589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뭐 영양 같은데 무슨 돈이 어디 있어 거기. 지금 거의 재정자립도 다 10% 미만이란 말이야. 10% 간당간당 한다는 말이야. 근데서 지금 몇백억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 하나당. 교부금을 받기야 받겠지만 교부금 다 엿다 때려 박아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던 복지사업 상당수가 좀 축소되거나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기 때문에 뭐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정부가 왜 40%밖에 지원을 안 해주냐. 네. 나름의 이유는 있기도 할 것 같은 게 왜? 내년 지방선거잖아. 네. 내가 당선되냐? 야, 돈 뿌리고 당선되면 니네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돈 더 내.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거 하진 않고 이거 어쨌든 간에 하면은 일단 실행을 하면은 그 지방선거 때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유리하면 결국은 이재명이 등을 보는 것도 맞잖아요. 그 지자체장이 민주당 애들이 많이 나올수록 정권의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선거 이기면 좋지. 네, 그래서 이제 좀 꼬라지만 보면은 지금 없는 돈 쥐어짜가지고 이거 하고 지금 우리 지금 뭐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까 나왔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때 그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모자랐던 게 당연히 지금 뭐 해결이 되겠냐고. 그렇죠. 해결이 안 되죠. 갑자기 막 경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뭐 법인세 늘리고 할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기업 매출이 줄어서 법인세 수입이 줄은 게 크거든. 그렇죠.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도 하긴 했었지만 나중에 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온 거는 경기 불황이었던 경기 불황. 그렇지. 그게 더 크단 말이야. 사실은 그 세율을 낮추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봐라 세율 낮췄는데 법인세 더 고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이 잘 돼서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은.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상황이 여건이 안 좋아. 그렇죠.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있었죠. 그거를 이기는 게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뭐라도 했어야지. 아유 해야지. 근데 뭘 못했지. 근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따져보겠다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그 전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그렇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거의. 그렇죠. 한계가 명확한 겁니다. 이 계획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멍청한 짓인지는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이풀기 때 얘기했던 콩 케이스를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콩 사재기 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일종의 계획 경제 일환이었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커요. 네. 우리나라는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그런 정부 주도의 민간보다 이제 정부가 항상 등 떠밀어 줘야 가려고 하는 네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정부 재정의 구축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어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증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정부가 먼저 이제 앞장서 가지고 정부가 이제 등을 떠밀어 주면은 최소한 이제 정부가 보증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인식들이 있죠. 아니 굳이 내 돈을 다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거지. 보조금 장사 같은 것도 그게 이제 뭐 개발 독재 시절 지나오면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관습적으로 익히게 된 거죠. 눈먼 돈이 많다. 어떻게든 저걸 받아먹은 게 영리한 거다. 저걸 못 챙겨 먹으면 내가 등신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퍼지면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정부 눈치 보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돈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거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죠. 어쨌든 이게 또 농림축산식품부네요. 이 농어촌 기본소득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네. 두부나 해결하지. 그래서 콩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생생은 이재명이 내게 생겼는데 농촌 기본소득 그러고 이재명이 생생을 낼 텐데 부담은 지자체가 더 함께 생겼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 같으면은 이 재원이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줄일 테니까 그러면 뭐 지역 인프라부터 좀 인프라 유지 보수 같은 게 굉장히 좀 안 된다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이 더 오히려 낙후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상품권 15만 원씩 뿌려주고 이게 뭐 그 돈이다. 어차피 막 절대 아니죠.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뿌려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있을 거라고 약간 추정이 되는데 네. 그게 같은 돈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출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육아 지원이라든가 이거를 좀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몰아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증명된 바는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해봐야 되는 비슷하게 문제지만.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에 그런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생률 그래프 한번 꺾은 지자체가 있다. 예, 잠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죠. 뭐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부담을 어떻게든 좀 줄여주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겠다라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기본소득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저는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악순환인데 일종의 이게 지금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소멸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심지로 빠져나가면서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그러면서 좀 폐쇄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텃세가 더 심해진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조성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그
그런 콘텐츠를 꽤 많거든. 귀농 갔다가 터세에 발표하고 터세 고발하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채널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장이랑 막 저기 소송 거래를 싸우는 내용 같은 거 맨날 나오고 그런 콘텐츠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인구가 처음에 뭐 그 시골에 사는 분들도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농산 물려주기보다 어떻게든 도시 나가가지고 돈 벌고 살라고. 그리고 애들도 도심에 나오고 싶어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 젊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남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인구는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또 더 고립화되어 간다. 뭐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돈 몇 푼 뿌려가지고 사람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얄팍한 생각이고 사실 이재명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걸 지금 하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그 인구 소멸 지역 기본소득은 기획 단계에서 사실 쳐내려야 돼. 쳐내려는 거죠. 이건 너무 아니란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답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그렇죠.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기본소득을 뿌려야지 자기의 권력 기반이 탄탄해진다라는 그런 계산을 원래 하고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거든. 푼돈 그 사람 받는 사람한테는 푼돈을 나눠주고 국가에는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본소득론자들이 기존에 말했던 기본소득은 이런 게 아니었죠. 용해인이 기본소득 주장하면서도 많이 본질을 지금 훼손시켜놨고. 원래 기본소득은 월 1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기본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다른 명목의 수당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것 자체가 어느 도단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걔네들이 그거를 축소시킨 게 아니고 그 부분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원래 그 전 세계의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그쪽에서 먼저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걔네들이 최초의 기본소득론자들이랑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구성이.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미 충분히 포퓰리스트화되어 있는 어용시민나처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도 원래 좀 원론적인 기본소득론자였던 제가 보기에도 이 개새끼들이라고 이것들이 본질을 훼손시켜가지고 마치 그런 겁니다. 그 최초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부르주의쳤을 때는 스탈린처럼 하라고 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스탈린이 변질시켰고 마오쩌둥이 완전 개판을 개쓰레기로 만들어놨잖아 공산주의를.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뭐 아무튼 지자체만 지금 이제 덤태기쓰게 생겼다. 잘들 해보시라. 근데 이게 과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일까? 뭐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근데 정부의 예산도 40%는 녹는 거지. 얘네들 교부금 다 써야 될 거야 진짜로 이거 하려면은. 자, 이어서 캄보디아 범죄단지 네네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지난주에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녹음 중에 범죄단지에서 수익을 얻은 코인 이름이 돼지도살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글을 좀 잘못 읽어가지고 관련 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좀 엉뚱한 소리를 냈다. 돼지도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로맨스 스캠 있잖아요. 네네네. 로맨스 스캠을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은어로 돼지도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다 이거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수익을 코인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세탁을 해버리는 거지. 뭐 아무튼 정정 말씀 하나 드리고. 지난주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김병주가 이제 또 난리치면서 캄보디아 들어가고 했어요. 네네.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 10월 20일자 조선일보 기자의 시각 국민 지킬 외교부 의정부로 전락이라는 기자 칼럼 하나를 봅시다. 이 기자가 이제 캄보디아를 수지로 드나들었던 기자더라고. 네. 일찍 한 작년 말부터 첩보 입수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인데 기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를 해왔어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제외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15일 합동 대응팀을 꾸려 현지에 급파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정부는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이 수갑을 차고 교육하는 장면을 생중계됐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가짜뉴스 아닌가 싶은 게 또 유튜브에 나돌는데 64명 전원이 조선족이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 국내에 있는 가족이 실제로 인터뷰한 케이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다 조선족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가짜뉴스들이 또 우파지는 쪽에 퍼져있다. 일단 한국인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선족일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 중에 아무튼 64명 전원이 조선족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중국 사람 구치로 왔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로 64명은 네. 한국 국적일 거라고 당연히.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더라. 우파 진영 쪽에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걔네들은 진짜. 너무 그래. 근데 그게 딱 보면 김호준식이긴 합니다. 에휴. 자, 이어서 그러나 이들은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 구금된 범죄 피의자들이었다. 언제든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반면 여전히 한국인 1000여 명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감금돼 생사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 그렇군요. 한국 취재진이 현지에 특파돼 취재에 나서고 캄보디아 경찰도 단속에 들어가자 한국인들을 감금한 범죄 조직들은 속속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체포된 피해자들을 더욱 송환하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중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손 놓고 있던 정부가 뒷북치는 사이 여당 의원들은 개인 플레이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실세 의원이 한인 10여 명을 구했다며 앞서 나가자 현직 최고위원이 질세라 캄보디아의 나라와 현지에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교민들은 정치인들이 뒤늦게 영웅놀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한 정치인이 그 박찬대랑 김병주거든요. 아, 네네. 박찬대가 먼저 이제 자기가 10명 구해왔다고. 아이고. 개소리를 또 이제 막 생생 엄청 냈어요. 그랬군요. 막 그러면 현지 사정에 박은 듯이 또 설레발을 쳤고 SNS에 이어서 이제 뭐 대책 단장이랍시고 김병주가 가가지고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다 SNS에 일일이 올렸어. 저는 보이는 족족 욕을 해댔지만은 온라인에서. 네. 그리고 이제 3명 고였다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도 범죄 피의자들이었고 막 그 이레지미 문신 있잖아요. 네네. 그 야쿠자들이라는 문신 그런 걸 온몸 뒤덮은 애들이 걔네들이 무슨 범죄 피해자입니까? 걔들은 딱 봐도 그냥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냥 양아치 깡패였을 텐데 그런 애들 데려와 놓고는 무슨 선량한 피해자 고용한 것처럼 그렇게 설레발 치다가 사람들이 뭐냐, 넌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설레발 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또 뭐 김민조 징징대고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칼럼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김병주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런 이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일부 이제 비판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김병주가 이제 변명이랍시고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19일 날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 소리를 했고 요 최고위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20일에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요 글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어떤 분들은 감금된 청년들이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일확천금에 눈먼 범죄자가 아니냐고 말한다. 청년들을 낯선 캄보디아까지 가게 한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숨어 있다. 그 취재가 안 돼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일단. 네네.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범죄자들이 과연 취직이 안 돼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건 아니지. 네가 데려온 애들은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범죄를 기획하고 글로 가는 애들이야. 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범죄의 동기라는 게 취업이 안 돼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 인식이 말이 되냐는 거지. 나는 별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취업을 하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막일도 있고 막말로 아니면 요즘 쿠팡 알바도 많잖아. 20대에 이런저런 돈 벌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데로 가느냐? 많이 벌고 싶으니까. 막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대박 터뜨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취업난으로 지금 취업난 탓으로 일단 돌리고 있고 이어서 이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해가 허황된 탐욕이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허황된 탐욕이라면 그들의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감당해야 될 문제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써줬냐 이거? 김영주 지가 쓴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씨발 진짜.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 높은 수익이지. 높은 수익이지. 이게 좀 교묘하게 지금 또 말장난 친 거예요. 뭐 그들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 범죄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실행하기 전까지는 양심이랑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 결국은 범죄는 실행하는 그 순간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르는 게 범죄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 서사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자신들의 과거에 책임지고 용서받을 기회가 내일의 꿈을 만드는 이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꾸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 캄보디아 피해자 구출하는 아젠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김병주가 자기 치적으로 삼으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SNS에 공 들인 거에 대한 호응보다 반발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SNS 네네. 보면은 악플이 훨씬 많이 달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물타기를 하는 거야. 욕을 쳐먹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김병주가 이따위로 처지킨 것 자체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얘 신분을 감안하면은 이건 좀 범죄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게 그 범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한테 이제 서사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환경 탓이다. 뭐 그러죠. 서사를 부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범죄를 원중주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가해자 중심의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일단.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뭡니까? 사기예요, 사기. 각종 피싱 아니면 스캠이었다고. 이거 여기 피싱이나 스캠에 낚이면은 그냥 그 낚인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뭐 몇천만 원씩 그냥 바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지. 자기들 산 다 날아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스캠이라는 게. 빨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왜 돼지 도살이라고 하느냐. 빌드업 시켜가지고 돈을 자기가 가진 모든 막 영혼까지 다 내어줄 수 있게끔 빌드업 시킨 다음에 한 방에 다 끌어가 버리니까 돼지 도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대상을 죽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씨발 가해자도 다 불쌍한 인간에 대해 딴소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뭐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범죄 저질러서 피해자로 잡힌 사람 중에도 실제로 보면 강제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개별적인 서사들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서사 중에는 충분히 어떤 감안해야 될 나중에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됐을 때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어떤 재판장에서의 얘기고 판사가 할 일이지. 판사가 할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판사가 할 일을 일반 대중을 향해서 자꾸 메시지를 던져대면서 그거 아니다 뭐 물타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할까 사적 제재의 다른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착한 일을 한 거다. 지금 그 소리잖아 이 새끼가.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기준이라는 걸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체계 시스템이라는 거는 양형 기준이 있고 법에 따른 거기에 그 양형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죄와 벌의 이제 무게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법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김병주가 처짓기에는 이 서사에 이제 숨겨진 저유는 그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일정 부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서 이제 인터넷 총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거와 별개로 지금 또 이런 식으로 감성 발휘하면서 단지 자기의 치부를 덮고 자기의 치적을 키우기 위해서 감성 발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발언을 던져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범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김병주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래 나에게도 똑같은 법적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단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야 윤석열도 계엄할 만하니까 한 거요. 그래. 맞아. 그렇지. 이 논리대로면은 윤석열 계엄 가지고 누구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더구나 대통령이 계엄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그거를 그 깨어 있는 우파들이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지. 네. 다 잘못된 거다. 계엄됐다. 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파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김명주의 이런 작태들을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네. 그러려면 자기가 내는 메시지나 판단도 똑같이 그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일관성이 없으면은 내가 가지는 주장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파분들도. 네. 뭔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야. MKJ 아이고 진짜 웃겨 죽겠어. 마가도 웃겨 죽겠는데. 누가 그러고 다니면서요? 아니 그 우파분들 그 프로필에 네. MKJ
적어놓으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계세요. MK Make Korea Great Again. 네. 우리가 언제 위대했다고 어게인이야. 그레이트 어게인이야. 뭐 박정희 때? 이승만 때? 모르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김병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듯한 발언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앞서 인트로에서 총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제 사법 체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식화된 거죠.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10월 20일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사개특위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네. 이날에 이제 정청래가 나와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뭐 이런 소리들을 했어요. 이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뭐가 드러나? 드러나기는. 그러니까 뭐가 드러났다는 거지. 근데 드러났다고 계속 대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계속 우기는 거야. 얘네들이 우기면서 그게 뭐 확 사실인 것처럼 계속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씨발 이것도 독재의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 3인 성호잖아 이게. 네, 3인 성호지. 그렇지. 이거 전두환이나 하던 짓이라고 이게 바로. 근데 지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뭐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다. 씨발, 나 이 말을 존나 웃겼는데, 자신들이 법을 어기면서 타인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래 맞는 말인데, 니들은 그러면 법을 잘 지키고 있냐? 얘네들 떼법이잖아요. 그 자기 지지자들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김민웅 같은 사람들이 막 맨날 광화문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그렇죠. 시위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 법을 고치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천하의 개새끼들이 어딨냐고 세상에. 자, 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상권 분립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뭐 전두환도 이런 얘기는 했을 거야. 하죠. 네. 다 하죠. 네.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씨발 진짜.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그거 그 옛날 공산당들 표현으로 하면 반동새끼라는 거 아니야. 반동새끼. 개혁에 반대를 해? 아우지 아니면 이제 총살이지. 그렇죠. 죽창형이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국민의 유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두고 있다.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발언 자체가 총리님 말씀에 따르면 위헌입니다. 헌법 10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은 법원이랑 헌재는 분리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서로 독립기관이에요. 네, 독립기관이고 헌재가 법원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헌법 구조가 그래요. 근데 지금 헌법 들먹이면서 헌재가 지금 법원 위에 있어야 된다고 정청래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지. 정청래는 꼴랑 뭐 외대 무슨까지 뭐 이상 외국 영문까지 먼저 나왔고 총리님 서울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총리님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청래는 맨날 지가 뭐 헌법 뭐 겁나 외우고 있다고 막 김재동도 외워. 김재동 레벨이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20일 날 이 발표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이래요. 특히 이제 골자가 5개인데 일단 대법관 증언한다. 그다음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그래서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헌재 뭐였지? 헌재 위원 한 명 들어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무처장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뭐 법관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하급심 판결은 하급심 판결 공개를 확대하겠다. 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겠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이 5개 골자 중에 또 추려보면 제일 중요한 게 대법관 증언.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그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이것도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노림수를 좀 짚어보면은 이래요. 지금 이제 현직 대법관 14명이잖아요. 이 네. 중에 이제 대법원장 포함해가지고 5명이 이재명 정권 안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이 이제 새로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고 치면은 증언되는 인원이 12명이에요. 그렇죠. 이 12명은 또 이재명이 뽑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사 총 26명 중에 최소 17명은
이재명이 뽑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한 번에 이거를 다 뽑지는 않고 현행 정부 때 한 3명 뽑고 그 다음 정부에서 또 3명 뽑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늘려서 그 26명을 채우겠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네. 네. 뭐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원래 교체되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수의 그렇지. 대법관이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뽑은 사람으로 채워지게 그러니까 채워지게 되면서 대법원 구성 성분이 이제 점점 친 이재명 쪽으로 바뀔 여지가 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총리님이 앞서 인트로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읽어봤지만은 총리님도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런 케이스였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 차베스 정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마두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대법원을 완전히 자기 측근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력한 야권 후보를 선거법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피선거권 15년씩 때려버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베네수엘라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글을 올린 인간인데 김민웅이에요. 네네. SNS 글을 읽으면 정말 가관이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네. 사법 주권은 법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있다.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과 그 대표자들이 당연히 장악해야 하고 사법 내란 세력은 모두 축출, 수사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 그 이름처럼 혁명은 혁명답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는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차베스는 썩어 빠진 매국 지배 세력들이 차지했던 의회도 재헌의회로 싹 바꾸어냈다. 이 차베스를 보는 관점에서 통일이 그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였어? 그때 한 2010년 좀 근처였나? 그 있잖아. 미국과 싸운 차베스인가 뭐 책으로 나와서 막. 근데 그 어느 의원실에서도 봤는데 그 책을 그 지역구 사무실에서. 네. 하여튼 차베스를 막 그렇게 뛰어댔어. 운동권 새끼들이 그때 당시에. 근데 결과적으로 차베스 정권 끝나가면서부터 베네수엘라가 급격하게 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박살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기록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끼들 김민웅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 있다는 소리하고 다녀보라고 난 말하고 싶다. 그 최근에 어느 이제 유튜버가 남미를 여행하면서 네. 그 현재 물가 상황 이런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아르헨티나랑 비교를 하더라고. 아르헨티나도 지금 난리잖아. 네.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뭐 달러를 같은 걸 가지고 가니까 스테이블해. 괜찮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뭘 사기가 힘든데 달러를 가지고 가서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냥 아르헨티나는 겁나 다 비싸. 비싸가지고 아르헨티나랑 다르다. 베네수엘라가 겁나 다 비싸다고. 네. 달러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이게 너무 비싸다. 뭐 거기서 물건 어떻게 사나? 물물교환 해야 되나? 물물교환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금부치 같은 거 두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그 돈 바꿔주는 그런 뭐 전당포 같은 그런 게 있지. 물건 받아가지고. 뭐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화폐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 판대. 그러니까는 그 1000마리 학 이런 거 네, 그런 거 뭐 병에 채워가지고 팔더라고. 그러니까 공예품 재료로 쓴다. 돈이 아니고. 그야말로 휴지지. 똥 닦아도 돼. 김민웅은 나는 김민웅 같은 인간의 대가리를 깨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답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서. 이런 썩어 문드러진 인간들을 다 저기 광화문에 내걸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광화문에 이 새끼들 대가리 걸리는 거 보는 게 참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난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많이 추진했던 재판 소원제, 이제 앞서 총리님이 짚으셨던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요 개혁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도 얘기를 하기를 개혁안에 포함은 안 시켜놨는데 안 하는 건 아니다. 향후 계속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관련 법안들이 몇 개가 민주당 의원 발로 지금 입법은 된 상태이긴 합니다. 별도로. 발의는 돼 있다. 근데 당론으로 이제 추진을 안 한다는 거지.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 21일날 민주당 배지 메시 가가지고 이제 좀 사발을 풀었는데 요거 좀 이야기해 보면 이래요. 뭐 이제 김기표, 전현희, 김승원 얘네들이 갔는데 얘네들 셋 다 이제 율사 출신입니다. 뭐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기표 같은 경우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냐 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뭐 명확하게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내도 지금 체제 하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김기표가 또 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말 웃기는 게 뭐냐면 뭐 대법원이 법률에 어긋나게 판결을 내도 고칠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재심 있잖아, 재심. 그러면은 헌재가 어긋나게 판결하면 어떡할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헌재는 어긋나게 판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개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재심은 이제 뭐 과거에 없을 때 증거가 서로 발견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좀 어려운 면은 있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재심은. 그리고 이제 뭐 전현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재판소원 도입이 사심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다. 사법부에서는 판결 및 증거, 판결 원칙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 구조는 전혀 다르다. 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헌재가 이제 심판하는 거는 그 사법부 그러니까 이제 1심부터 대법원에서 하는 그 재판이랑은 이제 경우가 다르다는 거지. 전현희는 지금 이제 법원이랑 헌재를 그렇게 구분했는데 굳이 따지면 대법도 좀 1심, 2심이랑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치, 법률심이니까 예, 다르죠. 그 대법에서 하는 거는 헌재에서 하는 거는 남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봐가지고는. 뭐 아무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판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완전 새로운 재판이지 사심이 아니다 이딴 식으로 또 이제 말장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그 3심도 그럼 그렇게 따지면 3심도 그냥 새로운 재판이 되는 거야. 뭐 그리고 뭐 김승원도 뭐 이런저런 개소리를 했고 그러면서 뭐 이게 뭐 K컬처 비슷한 법률 강국이 되는 거다. 이걸 사법 개혁을 하면은 그러면서 뭐 K 법률이 됐던 개소리를 했어요. 뭐 수출하려고? 뭔 K야. 그러면서 아무나 다 K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현희가 뭐 이제 국힘이 이재명 그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발을 푸니까 김어준이 뭐 그런 거에 응답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막 의원들을 단속을 합니다. 뭐 헌재에서 그 뭐 성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네. 헌재에서도 이제 사심제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할 것은 재판소원은 이제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 판단하는 독립적 구제 절차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결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타당했냐 안 했냐 그걸 보겠다는 건데 네. 나는 이것도 말장난 같거든.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갖다가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이재명이 그 선거법 위반이랑 이제 재판 중간중간에 위헌 소송을 계속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걸려고 했어. 네네.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부에다가 이거 나 위헌 소송 걸 테니까 걸려고 한다. 네. 헌재로 보내려고 한다. 네. 판단해달라. 네.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스킵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됐고 그냥 재판할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아니면은 그래 뭐 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헌재에다가 물어보고 기다려보자. 한번 해보든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얘가 되면은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되면은 그거를 다 끝난 다음에 또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런데 헌재는 헌재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 네. 헌재 구성 방식이 국회 3명, 대법원 3명,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 3명 이렇게 해서 9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도 사실상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은 정보장이 유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더구나 지금 전현인이 이게 사심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3심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지금 이제 재판 소원을 걸어버리면은 3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게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는 없을 거야. 없을 건데 이재명이 정치 그러니까 정치 관련 네, 특히 이재명이 문제죠. 지금 당장 이재명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근데 그것도 설득력은 있어. 지금 얘네가 그냥 공직선거법 바꿔버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 그래도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 얘가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네네. 아니 그 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할 거면 공선법 바꾸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막 어렵게 개혁한답시고 법률 새로 만들고 그러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재명이 지금 이제 피선거권 관련해서는 제일 큰 게 아무래도 공선법이겠지만은 이재명이 걸린 법 그 재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관련 법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뭐 관련해가지고 저기 뭐야 지금 배임죄 같은 것도 날리고 그러긴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정 부분 이건 자기들이 지금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으려고 법 바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반발도 적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재판소원으로 만약에 쳐낸다. 그리고 이거는 그만큼 좀 리스크를 본인들한테 향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재판소를 걸어버리면은 3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 자체가 그 재판소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 딜레이가 된다 아니면 뭐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딜레이 시킬 거야. 그러면 사실상 사심이 맞는 거죠. 전인이 말이 어느 도단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라고 민주당은 계속 말을 흐리고 있지만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 왜냐하면 이거 판결 이거 좀 저기 뭐야 이게 이 개혁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이재명이 과연 그 자기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재판 소원 안 할까?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났을 때. 근데 일단은 임기 끝나더라도 네. 사법부에서 과연 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좀 봐야죠. 네, 재판 재개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봐야 돼. 지금 꼬라지 봐가지고. 만약에 민주당 계열에서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리상 접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자 이제 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요거 이제 그 법사위 국감장 24일 날 여기 이제 그 법제처장 나왔는데. 네네네. 지금 법제처장이 이제 조원영 얘가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조원철. 조원철 여기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야.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비 대납 아니냐, 보험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이제 국힘 곽기택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 4년 연임제지 기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관련해가지고 이재명도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뭐 헌법에 의하면은 그 연임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답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헌법 그 128조 2항에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렇죠. 예. 우리 많이 아는 내용. 그래서 곽규택이 이제 이어서 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 누구도 이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그러니까 이 조원철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건 법제처가 나설 일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다. 야 씨발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뭘 법제처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니 처음에 제대로 대답했다며. 처음에는 뭐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 그럼 사실 그것도 나름 명확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명확하게 그거는 헌법에 따르면 안 되는 그 헌법에 따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으면 되는데 뭐 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지랄 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곽규택도 이제 막 이거 뭐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추미애도 그거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팔지 마라. 네, 막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곽규택 그 조원철이 이제 좀 그 사과를 하고 그러고 끝난 문제인데 이 새끼들 야욕을 못 숨기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조원철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온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이 이재명 주변에서는 이미
연임에 관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겠죠. 잔대가리를 연락이 굴려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치. 지금 일단은 마치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일단 홀드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더러운 비유니까 하지 말자. 뭐 급동 이런 걸로 좀 비유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었기 네. 때문에 네. 이 식사하면서 들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랍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이번에 또 그 국토위에서 이제 그 저기 뭐야 무슨 부동산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이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부동산 을사오적 이런 것도 이제 국힘에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리고 하던데 이것도 이제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되는데 예.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걸 했잖아요. 고위공직자들. 그렇습니다. 집 두 채 있으면 하나 팔아. 그때 판 사람 윤석열밖에 없어. 윤석열밖에 없잖아. 다 그냥 그만둬버리거나 뭐.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얘네들 못 팔아. 막 45, 50억짜리 아파트 냅두면 100억까지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팔아? 이번 정부 때도 결국은 마찬가지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국토부 차관이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얘도 성남시 시절부터 이재명 측근이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차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 측의 반응이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을 시인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장동혁 국힘 대표 장동혁 뭐 집 내 채내 있다. 시골에 땅도 많다. 무슨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뇌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새끼들이지. 그럼 니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맞아. 예. 그렇죠. 니들 다 나가 뒤져야 돼. 근데 씨발 뭐 국힘도 그러니까 니들도 그럴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럴 거면 국힘 잘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거지. 아무튼 다 옷 벗어 이것들아. 다 옷 벗고 저기 광화문에 쭉 가가지고 단추로 거기다 매달려 있어. 안 그러면 내가 목 잘라서 매달아 주고 싶다. 씨. 아무튼 분노에 찬 한 주였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예, 분노가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은 멘탈을 잘 다스리고 최대한 그 평균심을 찾으면서 그래야지 좀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네. 한 번씩 이제 뭐 저희들 방송에서 방송 녹음을 핑계로 이제 이런저런 좀 수다를 떠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2시간 동안 주제를 잡아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주변 이제 그 정치적으로 가까운 지인분들을 만드셔가지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시고 평정심을 찾자. 그래야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 그래야지 또 우리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다음 한 주도 비록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